그날 아침 초인종은 3번 울렸고 제 결혼은 한 번에 꺼졌습니다. 식탁의 김은 아직 오르는데 제 통장 잔고는 어젯밤 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구두는 현관에 그대로였고 법원 서류는 제 이름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남편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결혼 32년 차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남편 영수는 소규모 유통업을 했습니다. 무던한 성격이라 믿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오랫동안 일했고 손이 느린 대신 성실했고 작은 돈을 묵직하게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자 한 망치 가격에도 다투던 시절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 시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대신 함께 늙어갈 예의와 배려를 키워왔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합가하신 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좁은 집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우듯 그렇게 어머니의 물건과 습관과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셔츠에 다리미를 매끈하게 대시고는 그 매끈함이 가족의 평화라도 되는 듯 단정하게 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식탁의 젓가락 방향까지 고치며 매일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그 집요함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집요함은 어느 날부터 저를 겨누는 작은 송곳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는 날이면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음식 간이 달라도 제 탓이었고 그가 한숨을 쉬면 제 침묵이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몇 해 전이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무너졌고 연쇄적으로 미수금이 쌓였습니다. 코로나로 동네가 얼어붙던 겨울, 남편의 휴대전화는 낮에도 무겁게 울렸고 밤에는 아예 꺼졌습니다. 저는 제 일이 끝나는 대로 가게를 도왔고 밤에는 엑셀을 열어 숫자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파산 직전이라는 말이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목을 조이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집안 구석구석을 더 바짝 훑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빚이 아들의 이름에 남지 않기를 바랐고 제 명의로 된 것들이 눈의 가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집착은 때로는 칼날이라는 것을요. 한밤중에 제 서랍의 도장 케이스가 자리를 조금 옮겨놓은 듯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때때로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소한 어긋남들이 모여 큰 금이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어긋남은 제 마음의 피로 탓이라고도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싱크대 아래 배수관이 터져 물이 차오르던 그 허둥댐 속에서 저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작은 열쇠 하나를 주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서랍의 존재, 그리고 그 서랍에 있는 무언가의 존재.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조용히 시어머니 방의 옛 장롱을 마주했습니다. 장롱 표면의 나무결이 제 손끝에 낯설게 거칠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은 가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이 단지 서랍이 부서질까 봐의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반지꼬리, 어머니의 낡은 노트, 그리고 봉투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무거웠습니다. 하나는 남편 명의의 차용증 사본과 제 이름이 도장으로 찍힌 연대 보증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남편의 인감증명서 사본,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가압류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상표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이 제 손에서 찍힌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부터 저는 잠 대신 서류를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맡의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문자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여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너무 또렷이 박혀 있었고 제 기억은 너무 맑게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나온 서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겼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저를 보호하려는 엉성한 시도였을까요?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이름이, 저의 삶이 저 모르는 누구에게 이미 양도된 듯한 기분에 질려버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몫의 돈을 꺼냈습니다. 몇십 년 모은 적금 통장, 봉투로 모아둔 알바비, 겨울 내내 쌀을 절약해 아낀 생활비까지. 저는 그걸 들고 금융복지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제 연대 보증 상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상황 예획표를 종이 위에 그려주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결혼이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저라는 개인의 생존을 계산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지인에게서 황혼 이혼 사례집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책장에 넘기며 저는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가족의 보증, 시부모의 바람을 맞아 어떻게 삶을 다시 세웠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페이지마다 낯선 단어가 아니라 제 앞날에 있을 수 있는 풍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과 함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낙서처럼 숫자들이 빽빽했고 휴대전화 번호의 마지막 4자리 몇 줄이 반복되었습니다. 노트 한가운데 제가 전혀 모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주소를 머릿속에 적어두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핫도그를 하나 물고 저는 그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건물은 유리창이 번들거릴 정도로 새것의 냄새가 났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로비의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숫자와 이름이 모자이크처럼 뒤엉켰습니다. 저는 우편함을 지나치며 스티커가 덜 떨어진 택배 상자의 성을 보았습니다. 제 남편의 성이 이름의 일부가 물류 송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성이 제 심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차장 난간에 등을 기댔고 오래된 냄새가 올라오는 지하 바람을 맡으며 이곳에 누가 사는지 상상했습니다.
누가 두 번째 칫솔을 세워두고 있는지, 누가 밤마다 전구를 끄는지. 그러나 저는 돌아섰습니다. 상상이 저를 더 부서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사이사이에 삐져나온 실밥들이 제 마음에 울퉁불퉁함을 닮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닫고 바닥을 쓸고 잠깐 고개를 드는 해질녘 햇빛을 붙잡듯 모서리를 닦았습니다. 번들거리는 바닥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그 속에 저는 누군가에게 놀랍도록 이용당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쓰러지듯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저를 둘러싼 네 가지 사실이 서로 목을 조르듯 교차했습니다. 남편의 빚,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시어머니 서랍 속 서류, 그리고 오피스텔 주소. 네 개의 끈이 한 방향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아직 모르는 숨겨진 비밀의 문고리라는 것을요. 저는 사소한 흔적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캘린더에 남편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점으로 찍고 카드 이용 내역서의 특정 날짜를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주말에 집을 비운 시간을, 어머니가 목욕탕에 다녀오신 시간을, 그때마다 집에서 사라지고 나타나는 문서와 열쇠의 위치를 다 기록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재구성하는 수사관처럼 살았습니다. 밤마다 손목을 주무르며 이 기록들이 언젠가 제 삶을 구해줄 밧줄이 되길 빌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두려움을 한꺼번에 마주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솔직한 현실들이었습니다. 산소가 줄어드는 빚이라는 이름, 등 뒤에서 계속 저를 누르는 의심이라는 이름, 그리고 바로 제 옆에서 밥을 먹는 사람의 정체에 대한 질문. 저는 잘 아는 줄 알았던 얼굴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여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지, 오랜 세월의 불안이 제 눈을 흐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제 발치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슬며시 밀려 들어오던 등 기우편을 제가 발끝으로 끌어당겼을 때였습니다. 봉투에는 낯익은 로고가 있었습니다. 가전 렌털 회사의 청구서였습니다. 설치 주소란에 그 오피스텔 주소가 또렷했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TV까지. 계약자 이름에 남편의 이름이, 자동이체 계좌에 남편 사업 통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파산 직전은 우리 집안의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용으로 제 노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심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손끝은 얼었습니다. 저는 거실 가운데 서서 주변의 사물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부부 사진이 담긴 액자,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 식탁 위 종이컵, 말라붙은 수세미. 이 사소한 물건들이 증거 물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진술서가 되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그해 봄, 저는 그 종이들을 챙겨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허공을 붙잡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서랍 속에 서류와 옮겨진 도장 케이스, 제게 쏟아지던 의심의 눈빛들. 저는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몫의 것을 끌어다 붙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서 떼어온 거래 내역과 설치 증명서, 그리고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에 붙은 한 장의 메모를 맞춰 보며 저는 뜻밖의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일부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날, 동시에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도 큰 금액이 인출되어 남편 사업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아들에게 보태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본인 집에서 몰래 모아둔 금부치와 적금을 하나씩 해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본인 속을 후벼 파듯 돈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제가 미워하던 그 집착은 알고 보니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의 마음을 양손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며 한쪽으로는 새 삶의 가구를 들였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집의 서류를 재단해냈습니다. 배신의 방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순하고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를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 앞에 작은 메모지를 두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법률사무소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사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자는 내용이 정리된 문장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 메모 위에 얇은 노트 한 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였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금액, 남편에게 건넨 돈의 이유가 소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탓을 하던 문장 대신 아들의 빚을 감추기 위해 시댁 친척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기록이 가늘게 음영처럼 깔렸습니다. 저는 엎드려 노트를 다 읽었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해와 사실 사이에서 제가 붙들어야 할 건 더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들고 조정 절차를 밟았고 배당 가능한 재산과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렌털 계약,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로 이어진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다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입증하는 것은 제 마음을 다시 조각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파편을 제 손으로 쓸어 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그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정기 일을 2번 연기했고 사업이 정말 어려웠다며 사정을 호소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예금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제 도장이 언제 도용되었는지,
어머니가 왜 서랍을 잠갔는지 저는 알면서도 침묵했고 침묵하면서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제가 더 조심스러운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부딪히는 그릇 소리가 쉽게 커졌고 싱크대 수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밤새 귀에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어머니의 방 앞에 작은 호두과자 하나씩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그 자리에 가만히 견과류 껍데기를 올려두셨습니다. 우리는 말 대신 사소한 것들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일과 병원 봉사와 상담을 오가며 제 심장은 더 강인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엔 무겁고 두려웠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이름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이거나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제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사람으로 서는 선택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 사이를 건너는 다리 위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제3분할은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은 남편의 명의였지만 그 출처를 소명함으로써 일부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렌털 계약의 연체료마저 저에게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잠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차근차근 반박했고 결국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의 일부 무효를 인정받아 경감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에 대해선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살기 시작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은 버리지 못했지만 내부를 싹 비웠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는 제가 맡아 사본을 복사해 드렸고 원본은 투명한 커버를 씌워 드렸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날 저는 부엌 창틀에 손을 얹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창문으로 봄마다 쏟아지던 목련빛, 여름마다 어두워지는 장맛비, 가을이면 기웃거리던 참새들. 그 모든 것이 제 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시림은 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피가 도는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닥은 낡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이 제 이름으로 계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의 매캐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공기엔 빛도 의심도 요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손에 커피를 내려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의 온도가 제 입안을 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짧은 메모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의 평생의 습관인 통제와 집요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사랑의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단함을 제 마음 밑바닥에서 조용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가끔 흘러들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살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끝났고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새 삶을 꾸리려 했는지, 그 사람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별은 때로 정보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될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 알맹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배신을 나누어 갖기보다 제 남은 날에 더 필요한 것들을 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저는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종종 계산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사랑보다 선명합니다. 도장은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파산 직전의 공포와 숨겨진 비밀의 그림자가 겹쳐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스스로의 존엄과 기록이라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의 황혼 이혼은 도망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걸은 첫 발걸음이었고 그 발걸음은 생각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나이의 배신 앞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